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오리돌징스 권영우 대표와 인베스트자문 인성희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간밤에 7월 미국의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준의 비컷 기대감이 높아졌던 미국장이었고요.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주면서 국내 장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이 지표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으로 앞으로 이어질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됐다. 저희 이렇게 좀 해석해봐도 되겠습니까? 경기 연준이 금리 네.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아니땐 굴뚝의 연기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그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물가가 좀 올랐고 그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를 뭐 50bp를 하느냐 25bp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면서 어리장 그 미증시가 좀 반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물가의 하락세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 근저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간밤에 발표한 PPI들, 즉 생산자 물가의 세부 항목을 보니까 진료비라 항공료 같은 것은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하락했는데 포트폴리오 서비스 지수 같은 것은 상승했거든요. 이것은 서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경기 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또 설명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고 이 이후에 물가가 오를 것에 대해서 연준이 미리 그 방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어떤 지표 발표에 대해서 이 연준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엔 인성희 고문한테 좀 여쭤볼게요.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0.1%였는데 근원이라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석유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이었어요. 이쯤 되면 오늘 밤에 뭐 CPI 발표하겠지만 미국의 물가에 대한 우려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문제거든요. 소비가 좀 위축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한두 해 문제가 그러니까 뭐 1분기, 2분기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진행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지금 CPI가 나와야 결과치를 알지만 아마 소폭 좀 위축되지 않을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 쪽은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빼가지고 이제 근원 CPI를 지금 얘기를 많이 갖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PPI 지금 나오고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 게 0.1% 정도, 1%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예상은 한 0.2 정도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위축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얘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이래서 내려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지금 예상만큼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일 발표하는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거기에 아마 부합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쪽은 뭐 올라가고 어떤 쪽은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소비가 위축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좀 선행 단계로서 좀 이거를 좀 소비가 위축됐다는 어떤 공포심을 주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안 오른 지가 벌써 몇 달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5.5에서는 오르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빼야 되는데 그게 이제 9월 가서 이제 뺄 건데 이게 0.5냐 요즘 빅스텝, 그러니까 요즘 빅스텝을 또 빅컷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0.5를 뺄 것이냐 기존대로 0.25를 뺄 것이니까 뺄 거는 거의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0.25 일반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거꾸로 안 좋은 영향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0.5를 받아들이고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5 정도를 빼줘야지 시장은 그대로 반영을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곁들이지 않겠나. 근데 실제로 0.5만 빼겠냐, 0.75까지는 못 빼냐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과거에도 미국이 그 2022년 1월부터 이제 금리를 0.25에서 0.25에서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5.5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6월, 7월, 9월, 11월 네 번에 걸쳐서 0.75%를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지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빅 스텝을 넘어서 그 이상의 하락폭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가는 대단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많은 지금 기대를 해보는데 진짜 가봐야 알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성희 고문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번 9월 달에 빅컷에 대한 기대에도 상당 부분 있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보통 이제 금리의 인상기에는 우리가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빅 스텝이라고 보통 일하고 금리를 인하할 때는 컷을 하다 보니까 빅컷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영호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 9월 달에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빅컷에 대한 확률이 52.5%, 네. 지금 50%를 넘어와 버렸어요. 이 정도 된다면 이제 컨센서스가 되는 것인데 권혁 대표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제약 바이오를 상당 부분 의미 있게 중점적으로 보셨었는데 그러면 시나리오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빅컷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 섹터에도 상당 부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에브비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배경에는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이 시장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승 추세를 이제부터 좀 돌리는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배경이 금리 인하가 또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아직도 추세가 좀 살아있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9월달 이후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안에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이걸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인성희 고모님이 생각한 전략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고모님? 왜 여전히 단기 매매예요? 네. 왜냐하면 어제 미국장 엔비디아 급등을 했잖아요. 6%고 테슬라도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호재가 만발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경기 계속 다시 살아난다. 연말까지 있을 것 같다. 엔비디아 같은 거 오른 경우는 지금 중국의 화웨이 AI 칩 납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지금 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가장 문제가 이제 화재 위험이잖아요. 이게 중국 제품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살겠다고 이제 그 자동차 완성체 업체에서 우리 뭐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 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지금 중국 제품 몇 개 좀 들여온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불안전하다. 그러고 외국사들은 중국 제품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차 전지 업체나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손해 볼 게 전혀 없거든요. 이득을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 그렇게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긴 하지만 어제 그제 계속 올라가면서 약간 좀 선반영된 측면 때문에 오늘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부품주나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은 오전에 좀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영되는 게 그게 강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거야.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침에 오전에 좀 강하게 올라가면은 지금 단기 매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근데 장중에 오후나 뭐 장중에 좀 빠지면은 다시 그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안 올라간 거든 이런
이런 것들을 다시 사서 철저하게 지금 단기 매매 차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성 측면에서 맞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서울고문의 오늘의 전략은 투자 시계를 조금은 좁혀서 변수에 따라서 그 흐름, 매매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내일이 진검다리 또 휴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정강 후약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6% 정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가 특별히 강했다라기보다는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도적인 그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그렇게 상승 마감을 했었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전부 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갭 상승한 다음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 어떻게 보면은 그 TC 본딩계의 절대 강자 이제 대장주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제 갭 상승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그 반등세를 조금 반납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바닥에서부터 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갭 상승 시작한 그 섹터들은 차익 실현 매매, 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그 섹터들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를 지금 슬슬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역시나 단기 매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또 남은 후반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섹터에 대한 의견을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반도체로 문을 열어보죠. 반도체 반등 눈에 띕니다. 실적 발표 기다리는 엔비디아, 연이틀 급등하면서 국내장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는 최근에 AI 버블이다, 또 블랙엘 출시 지연 등 노이즈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이 노이즈를 해결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투자를 좀 해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을 산다 안 산다로 완전히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권영우 대표님이 안 사겠다고 하셨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안 산다라는 건 굉장한 용기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좀 줄 수 있을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올라서 그냥 오늘의 개념에서 안 사는 걸까요? 역시나 저는 외국인의 수급을 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갭 상승한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투심에 그만큼 지금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6% 상승한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어서 반등이 나왔다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돌면서 상승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가 특수한 어떤 매력이 지금 있어서 지금 자리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우 대표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전략도 정강 후약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공세가 아니고 수세다. 그렇다면 우리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승한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지금 하락한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 관망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베팅을 한다라는 게 굳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9월 금리 인하하는 그 시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합해 보면 결국 9월 달에 FOMC까지는 한 달여간의 여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이제 테마주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테마도 그렇고 지금 또 그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화재 배터리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슈가 되는 그 섹터에 계속 순환매가 돈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고, 당연히 기술주 매매는 여기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성희 고문한테 좀 여쭤볼게요. 고문님,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약속된 3분기가 이제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3분기도 한 절반 정도를 지나잖아요. 그렇다면 HBM의 퀄테스트 통과가 이제 완전히 가시화되는 건데 이번 주에 참 삼성전자가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상승세로 보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450조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500조 넘었잖아요. 500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만 원 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앞서느니 하이닉스가 앞서느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먼저 올라가면은 조금 쉴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걱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중동 문제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문제인데 이게 지금 확전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확전까지 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도 아무래도 그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좀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란이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확전을 한다?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건수를 만들려고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치고 그냥 또 이게 끝나는 거지 이게 무슨 확전까지 간다? 글쎄 뭐 전쟁이라는 건 지나봐야지만 이때까지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온 확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중동 문제도 좀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게 뭐 잠잠해서 이제 전후 관련해 갖고 전후 이제 재건주가 좀 상승하려니 싶으니까 또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가 또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뭐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러시아는 그걸 보복하겠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과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협상을 위한 마지막 이제 수단을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닌가.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이제 벌써 2년, 3년째 가면은 이제 지쳤단 말이에요.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쟁에 대한 공포는 좀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11월 대선이에요. 뭐 우리는 뭐 어느 쪽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되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그거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 누가 되든 간에 뭐 미국이 뭐 그런 정책을 확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중국과의 계속 문제도 계속 지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문제는 중국이 좀 그러니까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국 때문에 계속 미체 전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서는 안 좋은데 중국이 실제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뭐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 되레 중국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쁜 상황이 현재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별로 없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두 축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렇게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전체적인 시장은 좋아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는데 그 중에 툭툭 튀어나온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단발성 악재들 때문에 문제지 그것만 지나친다라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반도체 좋아질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 타이밍에 중소형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한미반도체까지는 그래도 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소형주 이야기 안 하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중소형주는 사실 대형주가 가면서 따라가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중소형주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고민이 깊은 시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sek터의 중소형주 네, 말씀하신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섹터가 사실 중소형주가 반등이 나오려면 그 대형주 단에 먼저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대장주에 수급이 들어온 것이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형태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어쨌거나 대장주나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어쨌거나 오늘 갭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단도 지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역시나 이제 대장주가 죽게 되면 당연히 중소형주 단도 수급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흐름을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도체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매매하실 거면 한미반도체를 대장주를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에 뷰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뚝심 있게 가고 계신데요. 그래도 그 흐름이 잘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결국 수급이 중소형으로 들어오는 걸 저희가 기다리기 전에 그래도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대장주가 먼저 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선. 전력기기입니다. 길어지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AI 상승과 함께 고점을 높이기 시작했던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나 반도체의 상승과 함께 같이 또 따라가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의견이기도 해요. 자, 두 분은 과연 이 섹터에 대해서 산다 안 산다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인성익 고모님은 지금 2연속 사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 자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전력기기, 최근에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도 증명을 해줬잖아요. 우호적으로 보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뭐 나쁠 이유가 없어요. 실적도 일단 좋아지고 웬만한 회사들 실적 다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폭염 뭐 간단히 말해서 폭염이 지속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 영향을 같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AI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서 전력 수요가 훨씬 늘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서버 증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력 수요를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후화된 전선도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압기나 이런 것이 전선이 교체되면 용량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압기 과거에 쓰던 것도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용량 큰 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전선이나 뭐 전력 변압 시스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그쪽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최근에 좀 실세를 좀 많이 봤다가 지금 반도체 하락하면서 같이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밀리고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바닥에 다시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 관련 섹터는 반도체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쪽이 움직일 때 이쪽도 같이 그러니까 덩달아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도 2분기 상당히 좋게 나왔고 3분기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것도 많이 오르면은 또 올라가다 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한 상승세 길게 보면은 상승 트렌드는 맞는데 이게 장중에 등락이 분명히 봉이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단기 매매 차원에서 오르는 종목에서 단기 매매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바라보자는 생각입니다. 고모님, MSCI의 편출입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LS 일렉트릭이 편입 예정이죠. 이번 달 말부터 뭐 실효는 이제 다음 달 2일인데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니까 약 한 1,724억 원 정도의 유입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전력 설비 안에서의 LS 일렉트릭이 좀 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8월부터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SK 아이테크는 뭐가 편출되는 네, 걸로 좀 SK 아이테크가 알려져 편출되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출되는 거는 아무래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스켓에서 빼야 되니까 줄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선반영에서 많이 이제 올려놨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기존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관련 종목들 뭐 HD 일렉트로닉스라든지 현대 일렉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장주 역할이 상당히 크다로 대장주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종목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권영우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권영우 대표가 반도체도 약간의 공세보다는 수세이더니 네. 이 전력 설비도 수세인 걸 보니 AI 붐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이 있는가요? AI 붐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전력 설비가 사실 기후 요인에 의해서 전기를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이런 전력 설비 주가를 좀 견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요인도 당연히 있으나 무엇보다 전력 설비가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배경은 역시나 그 AI향 그 데이터 센터 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수요를 일으켰고 그렇다라는 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설립이 돼야 전력 설비도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 섹터랑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 전력 설비 그 차트를 보게 되시면 반도체가 오를 때 비슷하게 같이 오르고 또 떨어질 때 같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랑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직도 지금 반도체가 제가 그 설명드렸듯이 반도체는 지금도 이제 매매하기가 조금 좀 한 번 더 눌려야 매수하는 게 좀 유효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한 번 더 바닥을 다진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엇갈리긴 했지만 뭐 권영우 대표님이 전력 설비가 뭐 나쁘다, 여팡이 안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뭐 자리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수급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쏟아지는 실적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실적이 잘 나오면 저희가 숫자로 증명하는 걸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가도 뭐 나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곤 하죠. 특히 이런 복잡한 시장 안에서 는 실적주 믿고 따라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또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실적 잘 나와서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주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산다 안 산다 의견 바로 받아볼게요. 들어주시죠. 고모님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신데요. 뭐 생각하는 업종이 있어서 좀 OX를 고민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요즘 시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까요? 아니 고민이 아니고요. 네. 이게 실적은 뭐 결과치예요. 실적 가지고 주가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적이 좋은 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안 올라갔다? 그럼 사야죠. 시장에 관계없이 그건 사야 돼요. 네. 긴 호흡을 한다면 그거 분명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주가가 안 반응을 안 해요? 그거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종목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단발성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면은 사야 되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라기보다는 실적 가지고 생각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환경이 지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립을 한 거는 실적이 좋은 건 당연히 사는데 선반영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좀 더딜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은데 안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은 것들, 섹터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에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런 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골라서 사야 된다. 실적이 좋은 종목에서 반영된 것, 안 반영된 것을 골라서 사야 된다는 의미지 이게 무슨 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덜 생각하고는 다르고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드는데 실적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서희 고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시세가 분출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낙폭이 컸는데 인서희 고문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추세가 섰기 때문에 지금 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이미 많이 물려 있습니다. 국내는 수급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 종목을 사야지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미 좋은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니다.
실적주라고 해서 모든 그 주식이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를 넘어서 그 다음 해와 그 다다음 해 실적까지도 좋다라는 전망이 있어야 오르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가는 이제 실적에 그 선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난 분기에서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고 해서 뭐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최근에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더 올랐단 말이죠.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더 오른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이 북미 매출의 이게 내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실적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북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동나비엔이 이제 신고가가 가게 됐죠. 반대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으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가 경신을 하지 못하고 빠졌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막 오른 그런 섹터들과 그리고 그동안 주가를 많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섹터들 간에 그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역시나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차익 실현 요구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이 북미 매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도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 발표 플러스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향후에 있어질 매출에 대한 수요를 생각하시면서 실적주에 대해서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호 대표가 실리콘투를 말씀 주셨고 인성희 고문한테도 실리콘투를 좀 여쭤볼게요. 벌써 거의 10년쯤 됐죠. 중국을 향한 화장품의 대장주가 아모레였다면 이제는 미국을 향한 화장품의 대장주는 실리콘투가 될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인데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쉬는 이유는 선반영된 거예요. 지금 실리콘투 실적 나오는 게 거의 뭐 한 300%, 275% 증가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네. 엄청나게 좋죠. 근데 이게 연초부터 해갖고 지금 상승된 게 뭐 거의 뭐 한 13,000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반영된 걸로 봐야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는 아무튼 실적에 대한 거가 이게 3분기에도 계속 3분기에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 폭은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2분기에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된 거에 대한 뒤에 좀 덜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좀 덜 반영된 거 측면이고 그리고 실리콘투 뭐 이게 아니라 뭐 좀 전에 뭐 경동나비엔 같은 거나 뭐 실적 좋게 최근 나온 거 하이트진로 이런 네. 것들 보면은 그게 2분기,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제 3분기 들어가면서 얘 이렇게 좋고 3분기에도 좋아질 건데 별로 안 올랐네. 그리고 그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실적 좋은 게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선반영된 거 안 반영된 걸 따져서 봐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연관시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좀 급락했던 그 JYP인가요? 이게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에 안 좋게 나와갖고 급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이브랑 이런 것들을 실적 안 좋지 않아요. YG 안 좋지 않아요? 좋게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그거 맞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 올라가면 털 생각하고 있죠. 사는 사람 이거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니까 지금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급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적 좋은 것들 이거 4분기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는 거 저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뭐 거래가 좀 늘어나고 뭔가 좀 모멘텀이 터져야지 트리거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적은 나중에 반영되는데 지금은 수급이 안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적에 관련해서는 반영됐느냐 안 받는데 수급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 이런 걸 상황을 보고
같이 매매 동참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실적이 발표돼도 주가가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수급이기 때문이다. 그 논리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권 대표님도 이 수급 이야기를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실적주 안에서도 차별화 투자 전략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희 오늘 어떤 종목을 한번 공략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네. 메디톡스라는 주식입니다. 오. 메디톡스는 이제 톡신 대표 3사가 있지 않습니까? 휴젤, 대용제약, 그리고 메디톡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 3사 매출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다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톡신에 대한 그 관광객의 수요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법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소송 비용에 대한 감소가 지금 올해 지금 8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 공장 이 메디톡신에 대해서 지금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3공장에 대해서도 지금 생산이 예정 중이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지금 바닥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어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보니까 지금 공략해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는 메디톡스를 공략주로 갖고 왔는데 인성익고문의 공략주를 보니까 소부장이네요. 네, 동원아나텍이에요. 네. 동원아나텍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카메라 오토포커스 드라이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 팹리스 업체이기도 해요. 근데 주로 실적은 오토포커스에 나오는데 지금 화웨이에 납품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실적은 그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혈당침이에요. 이게 의료 쪽으로 가는데 이 혈당 체크하는데 이게 거의 될 뻔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당하면은 이제 당뇨하고 비만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회사가 연결을 해서 기존에는 어딜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혈액을 가지고 측정했는데 이게 침 가지고 하는 그 혈당 체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거의 될 뻔하다가 최근에 또 씨앗에서 반려가 됐어요. 뭐냐면은 공복에는 잘 맞는데 밥을 먹고 체크를 하니까 잘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혈당 체크할 때 거의 공복에 하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하반기 갈수록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니까 전혀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 이 회사에 들어와요. 실적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혈액이 아니라 침으로 하는 건데 이게 3상까지 올라갔고 지금 공복 시에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체크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상하지 않았던 실적이 엄청 올라온다. 이게 작년 23년도에 한 7월 달, 6월 달쯤에 한번 얘기가 나왔다가 5배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다시 나오고 거래가 좀 증가되고 있고 실적 반영 안 되고 있고 이 회사가 PER이 15배인데 업종 평균이 30배예요. 그 기존의 반도체 스마트폰 관련해 갖고 30배인데 그거보다도 퍼가 낮는 반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새로운 영역이 들어오면 상당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고 3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3분기도 기대해 본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4분기에는 뭔가 터지지 않겠냐.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원까지. 지금 거래가 지금 밀집돼 있어 갖고 누적 물량이 상당히 많아 갖고 올라가려면 어차피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쉽겠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거래가 터진다면은 아마 제 목표가 한 3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것저것 안 된다. 손절가는 기존 저점을 하회하는 18,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두 분의 공략주 메디톡스와 동훈 아나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정리하겠고요.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